네, 김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모시고 최근에 이걸 모르면 안 된다. 바로 이게 지정학적인 네. 세계 경제의 그런 움직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이걸 투자적으로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계속해서 이 꺼내드는 카드가 바로 히토류 네. 무기화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비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근데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첨단 IT 기기, 2차 전지나 반도체 여기에 빠짐없이 쓰이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런 발언을 했죠. 약간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인지 히토류 제로 선언을 해서 뭔가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을 해서 예.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이 히토류를 중국이 언제든지 무기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무기화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라든지 그런 산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계속 중국이 겁을 주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쉽게 이걸 무기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히토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글자는 아주 희소한 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아주 희소하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희소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 세계 여러 군데에 널려 있는데 다만 그 농도가 매우 희박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흙을 긁어다가 그거를 물에 희석을 시켜서 거기서 아주 미세한 것들을 이렇게 추출해 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히토리오 레어 얼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죠. 그런데 자, 왜 중국이 이걸 거의 독점 상태처럼 중국이, 그러니까 세계 히토류 금속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한 80% 정도를 중국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이게 세계 곳곳에 널려 있는 이거 금속인데 그거는 중국이 첫째는 임금이 쌌기 때문이었고 또 등소평 때부터 이것을 전략무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공해 문제입니다. 환경오염. 그러니까 중국 이전에 미국이 세계 최대의 히토류 생산국이었어요. 1980년대까지. 아.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마운틴 패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마운틴 패스에 아주 광범위한 이 히토류 생산 단지라 그럴까요? 광산이라 그럴까요? 그게 있었는데 이게 중국이 생산을 시작하면서 여기서 멈췄거든요. 그게 값도 문제지만 미국이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 공해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히토류 1kg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 3,000톤을 써야 된다 그러고 이거 어마어마한 오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방사능 물질도 막 유출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미국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저 내몽골 지방에 아주 오지. 거기에서 지금 그걸 주로 하고 있는 거죠. 거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 문제도 생기고 다 그런데 조용해. 중국에 가능한 나라니까. 예, 중국이니까 가능한 일인 거죠, 그게. 우리나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데 그 오염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염이라든가 이런 사회 경제적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감내하기가 힘들어서 그걸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중국이 이것을 무기화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한 10년 전쯤에 일본하고 중국이 갈등이 있어서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금지를 한 적이 있었죠. 중국이. 맞아요. 네. 그런데 잠깐 그 히토류 가격 올라가고서는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다른 데다가 주문 넣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당장을 놓고 보면 무기화가 가능할 것도 같지만 워낙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 다른 나라들도 다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무기화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미국이 반도체 10나노 이하의 기술을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그걸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히토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도 할 수 있는데 다만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당이 안 돼서 안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무기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지껏 무기화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오히려 마이크론의 그 D램 반도체를 제재를 하겠다. 맞아요. 부분적으로 안 사겠다라고 하는 거를 무기화했다고요, 오히려. 그거는 미국한테 조금 아플 수 있죠. 안 사주니까. 그런데 이 히토류는 그게 무기화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의 속성상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토류라고 하는 게 2차 전지에도 쓰이지만 주로 이 전기 자동차의 모터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에는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전기가 생산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리튬 이온의 이동 과정을 통해서 전기가 생산이 되잖아요. 그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흐르면서 그렇게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도 리튬도 그렇지만은 또 굉장히 중국의 이 생산 점유율이 높은 게 네오디뮴이라고 하는 연구 자석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모터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가솔린 자동차는 엔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를 압축해서, 그러니까 휘발유를 압축해서 그걸 폭발시키는 방식인 거고, 이거는 모터를 돌리는 것인데, 전기 자동차는 모터가 돌아가는데 전기가 운동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게 가솔린 자동차로 말하자면 연비인 것이고요. 그것을 최고도로 높여주는 것이 네오디뮴이라고 하는 히토류로 만들어진 자석이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또 히토류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오디뮴이라고 하는, 이름도 어렵네요. 네오디뮴이라는 히토류 금속을 압축시켜서 거기에다가 자성을 부과해서 그걸 연구 자석으로 쓰고 그것을 모터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 이전에는 납을 썼대요, 모터에다가. 그런데 그거를 네오디뮴으로 바꿔놓으니까 이 전기가 운동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거고, 그러니까 연비가 높아지는 셈이 되는 거고, 배터리를 조금 넣어도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가 덜 무거워지는 거고. 그래서 이 히토류가 또 전기 자동차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고, 다만 이 환경 오염을 감내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인데, 중국도 그게 그렇게 무기화가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냥 계속 말로 엄포를 놓는 거죠.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아예 히토류 생산 공장에 가가지고 방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겁주는 거죠. 나 이런 거 있으니까 너희들 말이야,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나한테 경제 제재하지 마. 이런 제스처인 건데, 네. 궁극적으로는 저는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일본에다가 했다가도 실패를 했고, 지금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 히토류 생산을 계속 늘리고 있고, 그래서, 네. 그렇게 걱정할 바는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입장에서 딜레마겠네요. 만약에 이거 히토류를 제재를 하면은 다른 나라의 대체 생산 비중이 높아지면은 자기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히토류 공급망의 패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기술적인 우위가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공해를 견디는 능력이 참 말하기는 뭐하지만, 네, 그래서 BBC 기자가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를 취재하러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내몽골에 어디에 가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걸 찍어가지고 BBC에 보도를 했어요. 그게 바로 이 히토류 생산 이 지역인데, 거대한 지역인 거죠. 거기 그러니까 호수라기보다는 아무튼 이렇게 땅이 푹 꺼져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히토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온갖 오염물질들이 다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기를 찍었더라고. 정말 그야말로 지옥
따로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뭐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 단체라든지 그런 반대 목소리가 심해서 쉽게 네. 하진 못하겠네요, 확실히. 이제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라고 하는 데 있던 그 기업도 연방정부한테서 뭐 벌금 얻어맞고 막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거기에서 생산된 히토류 원재료를 중국으로 넘겨서 거기서 중국에서 가공을 하고 정제를 하고 하는 거고 지금은 아예 그것을 중국 기업이 인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 미국의 히토류 광산을.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약간 뭐 히토류가 많이 쓰이는 첨단 IT 산업, 뭐 반도체라든지 방금 말씀인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 이런 거는 만약에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뭐 길게 보다 큰 영향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큰 영향은 저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중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분야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UAE에서 수입하는 LNG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그런 사건 벌어졌고 미국과 사우디가 점점 이제 멀어진 틈을 타서 시진핑 주석이 뭐 사우디를 방문하는 등 중국 패권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달러 패권을 뭐 위협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위안화 사용량이 좀 늘어날 거예요. 그 최근에도 보면 지난 한 3년 동안에 위안화 사용이 그러니까 위안화 사용량이라 그럴까요? 좀 국제 거래에 있어서 그게 한 4%였다가 7%로 높아졌어요. 그런데 미국 달러의 비중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위안화 비중은 한 7% 정도로 높아졌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 10분의 1 수준인 거예요. 뭐 어쩌면 10% 정도까지 높아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은 중국 자체가 원치 않는다고 봐요. 아, 오히려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게 정말 국제 통화가 된다, 위안화가. 그러면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달러처럼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뭐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고 외환 보유고를 쌓아놓을 때도 위안화로 쌓아놓고 그렇게 되면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늘 테니까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달러당 7위안 뭐 이런데 그게 뭐 5위안, 4위안 이렇게 됐다고 본다면 그러면 중국 제품의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수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수출 가격은 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수입은 늘게 돼 있어요. 그게 기축통화국의 운명입니다. 미국의 지난 30년 동안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어떻게 저러고도 살지?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경상수지 적자라고 하는 게 계속 쌓여요. 다른 나라 같으면 그렇게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게 되면 외환위기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멀쩡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만약에 중국의 위안화가 국제통화가 된다면 달러처럼 중국이 그렇게 될 거예요. 즉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게 된단 말이죠.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게 된다. 중국은 절대로 그걸 용납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수출을 늘리고 싶어 하는 거고 수입은 줄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 수 있는 건 모두 자력갱생을 하겠다. 그 사람들 말로 한자로 자력갱생입니다. 네. 그게 기본적으로 공산당의 기본 노선이고 그럼 수출은 왜 하느냐? 그 옛날에 중화일 때부터도 그랬거든요. 야,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화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게 기본 입장인 거죠. 다만 너희들이 뭔가가 필요하면 와서 엎드려. 그러면 내가 베풀어 줄게.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그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심리적인 태도이고 현재도 그게 아주 짙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거 2029 다 됐는데 잘 안 됐지만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제조업은 다 자급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쌍순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자 과거에는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일부분이었는데 이제 중국도 내부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국제적인 부분은 국제적인 부분으로 한 순환을 만들고 다른 한 순환은 내수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게 쌍순환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입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 발상 그거예요. 수입은 안 하고 수출은 하겠다. 왜? 그렇게 수출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 히토류처럼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희한테 수출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이게 힘이 생기잖아요. 수입을 하는 거는 사실은 별로 힘이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 D램을 수입을 뭐 안 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보안상의 문제로 뭐 제재를 하는 뭐 이런 식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수입을 통제하는 거는 그런 제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을 그렇게 제재해놓고 한국에 찾아와서 야, D램 좀 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 약간의 기본적으로 약점을 잡히는 게 있어요. 중국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중국은 기본적으로 다 자기가 생산하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기축통화가 되고 나면 그러면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운명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야 위안화가 세계로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위안화를 가지고 외국 물건을 사줘야 그렇게 돈이 나가서 외국에서 위안화가 돌아다니잖아요. 그건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냥 운명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축통화국을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30년 전에 일본이 중국하고 비슷한 입장이었죠. 일본이 잘 나갈 때 맞아요. 네. 야, 이거 엔화 말이야, 이거 기축통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일본은 결국은 포기했어요. 그걸 되는 걸. 왜? 수출을 더 좋아하거든, 일본은.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돼서 큰 소리 치기보다 수출을 하는 걸 더 좋아하는 입장인 거예요. 대부분 나라들이 사실은 그래요. 우리나라도 수출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수입하는 건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런 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런 나라가 이상한 나라예요. 미국이 참 이상한 나라인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달러의 시장이 잘 구축이 돼 있는 거죠. 아무 때나 가서 바꿀 수 있고. 하지만 중국은 외환 시장을 그렇게 자유롭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나라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환은 다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그런 돈은 누가 가지고 싶어 하겠냐. 누가 그 돈을 중국 위안화를 그렇게 쌓아놓고 싶어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 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약간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볼 수도 있어요. 미국한테 야, 너 아니어도 누구 있어 라고 하는 제스처. 또 국민들한테 또 멋있게 보이는 제스처. 그렇죠. 네, 이런 것일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달러를 벌 수 없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또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 위안화가 도저히 기축통화가 될 수 없는 돈이고 또 중국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어느 순간에 가면 일본처럼 약간 포기하겠네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신용만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계속해서 미국한테 딱 폼 잡고 국민들한테도 야, 우리 뭐 한다 말이지. 그런 신용은 계속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위안화의 가치가 높아져서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나는 상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스스로가. 그죠? 네, 스스로가. 그리고 이 중국 위안화가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들어서 언제 외환 위기가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방치할 수도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막 위안화가 돌아다니고 하면은 그 전까지는 중국이 되게 통제 경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컨트롤 할 수 없는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약간 리스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2015년에 사실은 중국이 2008년부터 이런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꽤 했어요. 사실은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인데 뭔가 정치적인 제스처인 거죠. 그래서 IMF의 그 SDR 그 통화 바스켓 속에도 해가지고 넣어서 그 일본보다도 더 비율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안화 거래가 좀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5년에 샹하이 증시 폭락하고 그러면서 이 국제 투자자들이 이제 중국 위안화를 공매도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갑자기 야 이거 아니다.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그거 다 견뎌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예. 그러니까 야 너희들 마음대로 거래해. 그래도 난 자신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공매도 그래 해봐 할 거면 해봐. 공매도도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냥 정상적인 시장에서 다 돌아가는데 뭐 때문에 공매도를 하냐. 달러는 그게 돼 있는 거고요. 위안화는 그렇게 되려면 먼 거죠. 그리고 그게 굉장한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외환 자유화라고 하는 것을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은 최소한 한두 번은 그런 외환 위기를 맞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감당할 수 없죠, 중국은. 근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국 입장에서 그 엄청난 부채를 계속해서 감당을 하잖아요. 네. 요번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도 결국에 이제 타결이 돼서 예. 이제 증액을 하기로 했지만은,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런 구조적인 약간 부채가 쌓여가는 그런 상황을 감당하면서 쭉 잘 갈 수 있을까요?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원히는 못 갈 거라고 봅니다만은 최소한 지금까지는 멀쩡했었지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만들어내는 메이드 인 USA 제품 중에 최고가 뭐냐? 달러다. 미국의 제품입니다, 이게. 미국의 제품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 왜 사냐? 첫째는 안정성이죠. 야, 저 나라는 믿을만해, 그래도. 다른 모든 나라보다 저 나라는 믿을만해. 그 다음에 언제든지 다른 뭐하고 바꿀 수 있어. 내가 싫으면 팔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뭐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 경제가 위기에 닥치게 되면 얘는 값이 올라가. 라고 하는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위기에 닥치면 값이 오른다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암호화폐가 달러를 대체할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요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 암호화폐의 값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추락이에요. 위기에 닥쳤을 때 값이 올라가는 건 뭐냐? 그게 달러고 엔화고 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암호화폐는 위기에 닥치면 값이 떨어져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위기를 위해서 쌓아둘 수 없는 자산인 거죠. 그냥 유동성이 좋을 때 샀다가 유동성이 나빠질 것 같으면 팔아버려야 되는 자산인 거지. 나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쌓아놔야겠어라고 하는 재산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달러는 그런 속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중국이 미국의 채권 보유량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 보니까 네. 기사를 보니까 12년 만에 뭐 최소치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는데, 예. 이렇게 이제 미국채를 지속적으로 팔고 있단 말이죠. 그 달러 입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액수가 줄어든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대부분 나라들의 그 미국 국채 보유 액수가 줄었거든요. 왜 줄었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보유량이 조금 줄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국채 값이 떨어졌다는 거죠. 미국 국채 시장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미국 연준이. 그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국채 수익률이 따라서 올라갔죠, 계속. 국채 수익률이 따라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바로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국채 평가액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국채의 그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던 이유도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불안해서 예금자들이 예금 인출을 갑자기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의 가치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실제로 보유량을 줄인 것도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연방은행의 Federal Reserve Bank의 이 볼터와 또 저스틴이라고 하는 이 두 연구원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블룸버그에도 나오고 로이터 통신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자,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인 거는 사실이다. 물론 거기 같이 그 평가액이 줄어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줄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국채 통계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 미국의 에이전시가 발행한 채권이에요. 에이전시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공기업 같은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에이전시가 페니메이, 프레드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하면 토지공사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모기지 채권을 기반으로 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거는 뭐 거의 국가 보증인 거나 거의 마찬가지인 채권인 거죠. 그 채권의 보유량은 늘어난 거예요. 국채는 줄어들었는데 그 페니메이, 그러니까 에이전시의 채권은 늘어났다는 거죠. 미국, 그러니까 공기업의 채권은. 네. 그걸 합치면 더 늘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국채를 낮추고 저거를 높였을까? 에이전시의 채권을 더 늘렸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수익률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거를 그렇게 그 사람들은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 실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에 이 미국 국채의 수익률하고 에이전시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에이전시가 발행하는 수익률들의 그 채권들의 수익률이 차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수익률 차이 때문에 에이전시의 채권을 구입을 한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추정들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두 개를 합치면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그런데 그 국채 통계는 그 에이전시 부분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연방은행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를 줄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 대신에 다른 대체되는 미국 채권을 보유하게 된 거다. 그것까지 합치면 더 늘었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중국이 미국 채권을 버렸나? 그거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확실히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겠네요. 종합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어쨌거나 이 페트로 위안의 그런 뭐 세대를 좀 강화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근데 앞서서 이제 중국이 결국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 역시 지금 현재 그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렇게 달러 패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견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약간 그 중국을 상대로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을까요? 중국 최근에 G7에서 그 분명히 태도를 보였죠. 그게 디커플링이 아니고 네. 디리스킹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디리스킹 그 사실은 말장난인데. 그렇죠. 네.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보면 과격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잘라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네. 그냥 손 잡고 가는 거다. 그런데 다만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코노믹 코얼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그 공동 성명에서, G7 공동 성명에서. 그러니까 경제적 강압을 하는 거, 그런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디리스킹이야. 그러니까 너희를 왕따시키는 게 아니고 네가 나쁜 짓 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그 공동성명이 나오자마자 미국 마이크론의 G램 반도체에 대해서 야 이거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 중국의 대기업들이 마이크론 제품을 쓰는 것을 쓰지 마라 이렇게 제재를 발표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하냐? 무슨 말장난이야? 너희들 말이야 끼리끼리 다 모여가지고서는 중국 왕따시키면서 무슨 디리스킹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것 좀 난감한 거죠. 말하자면 중국을 혼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난 20년 동안 서플라이 체인이 너무 긴밀하게 얽히게 된 거예요. 한 몸처럼 얽히게 된 거죠. 중국하고. 그러니 이거를 완전히 잘라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모양 좋게 어떻게 할 수 없나? 라고 하는 게 디리스킹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생필품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아주 고도의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들, 그런 거는 중국 니네들이 만들어라. 우리가 수입해다가 쓸게. 하지만 첨단 제품, 그것을 군사적으로 쓴다든가, 그걸 가지고 무기화를 한다든가, 뭐 그걸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희한테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런 액션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본질을 잘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 되는 중국이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대만을 편입시킬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고, 미국 국방부에서는 2027년쯤에 양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능성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만의 통일은 시진핑 주석의 뭐 존재 이유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계속해서 군사 연습을 하면서 위협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러면 2027년에 정말 전쟁이 날까를 생각해 보면요. 중국의 입장에, 중국 전체의 입장과 시진핑의 입장을 놓고, 그 두 개를 분리해서 놓고 본다면,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자기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길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다면. 그런데, 만약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를 생각을 해보면 중국 전체의 입장, 중국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은 좀 세우긴 하겠는데 그 다음부터 아마 재앙이 닥칠 겁니다. 왜요? 자, 전쟁이 난다고 생각해보면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침공을 해서 그 이후에 닥친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서방 국가들이 전체가 다 달려들어서 러시아를 잘라냈잖아요.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다 동결을 시켜버렸지. 또, 유럽에다가 수출하는 가스관 뭐 이런 거 거의 차단된 상태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서방 국가로부터는 완전히 차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러시아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 너 없어도 괜찮아, 유럽 너 없어도 괜찮아, 그냥 중국만 있으면 돼 라고 러시아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한다면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죠.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그거는 중국 다 잘라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하는 건 뭐냐? 첨단 제품, 반도체라든가 뭐 이 군사 문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건데, 정말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한다면 모든 경제 관계를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세계의 재앙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히 끝낸다고 생각해보면 중국은 뭘 위해서 생산을 할 것이며 또 서방 국가들은 어디에서 그 물건들을 조달을 할 거냐는 거죠.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 대전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그 서방이 그렇게 되는 거는 꼬숩다. 꽃이다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기네 나라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릴 겁니다. 중국은 아예. 그렇게 되기를 원할까? 아무리 대만을 손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게다가 미국과 일본과 호주와 대한민국이 대만이 중국 손에 떨어지도록 가만히 있을까?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봐요. 그야말로 정말 세계대전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그건 시진핑 주석도 분명히 알 것이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는 그래서 그게 너무 대가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미국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이고 미국이 물러서지 않으면 일본, 호주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그건 거의 분명한 나라들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으로 비슷하게 가서 서 있으니까 아마 그럴 것이고 그것도 주한미군 기지가 한국에 있으니까 그렇죠. 어쩔 수도 없는 노릇일 것이고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전쟁이 터지게 된다면 분명한 것은 러시아와 중국과 터키 또 이란, 파키스탄 요 정도 나라들이 한 편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들이 과연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못 살죠. 물론 나머지 나라들도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그들은 성장의 동력, 현재 살고 있는 정도의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거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네. 러시아는 사실 중국이 있어서 그나마 그렇죠. 힘들더라도 지금 어떻게 사는데 중국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중국은 뒤를 받쳐줄 네. 데가 없죠. 자기를 다 믿고 그렇게 한 건데 네. 사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막 전쟁을 무조건 일으킬 거야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은 좀 낮겠네요. 그런 것들 따져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계속 이제 제스처를 하겠죠. 계속 위협하고 너 대만 너 말이야 네가 알아서 무릎 꿇어 이제 이렇게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대만 젊은이도 첨언을 한다면 네네. 대만이 저렇게 버티는 이유는 세대 그 아주 그 큰 차이가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중국 편에 가기를 원해요. 국민당, 대륙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지금 독립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차잉웬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을 대변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만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노인들이 저러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더 늙을 테니까 어떻게 되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주도권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만 독립의 움직임은 더욱더 세질 거라고 예상해야 되는 거겠죠. 현재 대만 국토에서 태어난 그런 젊은 세대들은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대만 사람인 거죠, 자기는.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방금 나눴던 그런 질문과 비슷한 연장선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 워렌 버핏이 최근에 이제 TSMC를 매도를 하고 네.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팔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반면에 일본 상사 주식을 막 사들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일각에서는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대만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니 그것 때문에 TSMC가 대만뿐만이 아니고 미국에다가 유럽에다가 또 일본에다가 그 공장들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새로운 공장들을. 예. 그러니 워런 버핏도 그런 차원에서 투자한 것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저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무슨 역사냐면
이게 리버스 코스라고 하는 건데 역코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거든요.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원래 2차 대전에 일본은 전범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한테 원자탄을 맞고서는 뭐 완전히 무조건 항복을 했고 일본은 끝난 나라예요. 일본은 정말 그래서 미국의 그 엘리트 계층 중에 미국의 정책 결정자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일본과 독일을 삼류 농업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련이 동독을 아예 점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산업시설들을 다 소련으로 뜯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전후에 소련의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산업시설을 다 뜯어간 거예요. 일본도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그러면 그건 어디로 갈 거였느냐? 그게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았었지만 그게 중화민국으로 갈 거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고 중화민국. 장개석, 맞아요. 장제스의 국가 있잖아요. 장제스가 이끄는 국가. 네네. 거기는 전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뭐 스탈린하고 루스벨트, 처칠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전후 처리도 논의하고 그랬잖아요. 그 장개석이. 그게 전승국가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본의 위치를 그대로 다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그 미국이 그렇게 밀어주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는 중화민국 책임이야.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이 밀고 넘어오더라도 그것을 막아내는 역할은 중화민국 거야.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일본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국가. 일본은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보다도 못한 국가가 될 운명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중화민국 군대가 얼마 되지도 않는 인민해방군 모택동이 인민해방군한테 쳐가지고 1949년에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국가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뜻밖의 일이었던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이완으로 쫓겨간 거죠. 자, 거기다가 그 다음 해에 1950년 6월 25일 날 한반도에서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서 남한을 밀고 내려온 거예요. 한국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났네가 된 거죠. 이거 어떡하지? 거기다가 그 무렵에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공산당의 기세가 아주 세졌어요. 두 나라 모두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득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자. 일본과 독일을 제대로 만들자 해서 밀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기사회생을 했어요. 기사회생을 했죠. 네네. 그거를 리버스 코스라고 하거든요. 역코스. 제대로 된 코스는 뭐냐면 일본은 망한 나라예요. 그런데 리버스 코스는 일본을 다시 세우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한국전에서 미군과 유엔군이 쓰는 군수물자를 일본에서 다 생산을 한 거고 그 뒤로도 계속 일본에게 미국 시장을 다 열어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방위를 다 미국이 다 책임져 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그 WTO에 가입을 시켰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다른 회원국들을 다 설득을 해가지고 자격도 없는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을 거의 넘보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이 거의 같은 편처럼 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일본은 완전히 왕따가 돼버렸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왔으니까. 그렇죠. 네네.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크는데 일본은 계속 추락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과 미국이 갈라서기 시작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부지리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큰 지정학을 놓고 보면 그렇죠. 자, 중국이 이제 우리 편이 아닌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우리 편이 아닌데, 그러면 이 동네에 맹주가 누구야, 그러면? 그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일본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G7 회담을 할 때도 보면 일본의 무게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면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워런 버핏의 일본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것도 뭐 그런 관점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뭐 그 당사자가 아니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 같아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미국의 인텔하고 일본 기업들이 손을 잡고 쿠마모토 현에다가 반도체 뭐 2나노 공장을 뭘 만드느니 뭐 어쩌느니 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뭐 그런 맥락에 다 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미국은 결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지원하고 키우는 그런 이제 맥락으로 간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은 일본이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동안에. 맞아요. 예, 특히 그 트럼프 때 놓고 보면 말이죠. 그 이전에 오바마 정부가 오바마 말기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TPP라고 하는 거거든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게 그 일본, 호주 또 저기 칠레니 뭐 이런 그 태평양을 둘러싼 나라들이 미국도 물론 들어가죠. 미국이 주도국이었죠. 자유무역 협정을 맺자. 이건 거대한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자. 그런데 중국은 못 들어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고 중국을 못 들어와 한 게 아니고 개방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리고 국영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두면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자유무역 협정이었습니다. 중국은 뭐 국영기업도 워낙 많고 수출입에 대한 통제도 꽤 있고 그렇잖아요. 네, 보조금도 많고. 자, 그런 상태에서 그걸 오바마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거기서 그냥 빠져나간 거예요, 미국이. 황당해진 거죠. 아니,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자유무역 협정을 당사자인 미국이 빠져버리면 이게 무산되는 게 답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본이 나서서 그걸 계속 꾸려갑니다. 그리고 호주를 설득을 하죠. 그래서 일본과 호주가 나서서 그 TPP라고 하는 걸 살려냈고, 그래서 그게 CPTPP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바꿨고, 뭐 개방 수준은 원래 것보다 좀 낮아졌습니다만은 그것을 일본이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 안 들어가 있죠. 네. 네. 일본이 보기 싫다고 안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이 없는 자리에서도 꼭 미국처럼 행동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네. 그게 어쩌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지금. 네. 중국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니까.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가라고 뭐 이렇게 나오고 예. 그런 부분도 약간 그런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베노믹스에서 그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로 해놓고 했던 이유도 그 주가를 띄우고 뭐 수출을 늘리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그렇게 오르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지정학하고 관련이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약간 튀르키예 그쪽 좀 네. 정세를 알아보겠는데 원래는 이제 20년 만에 뭐 정권이 바뀐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의 결과를 열어보니까 역시나 이제 기존 대통령이 연임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뭐 서방이나 뭐 중동이나 여러 가지 뭐 약간 그 역학 관계와 좀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러시아의 입장이 매우 강화될 거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여기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패했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다. 뭐 그런 예상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확실하게 이제 에르도안이 다시 됐으니까 이제는 뭐 그야말로
기고만장일 거 아니에요? 승승장구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온 것이고, 그리고 그 에르도안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라고 하는 상대가 아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에르도안은 이슬람 근본주의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터키는 원래 세속 국가였어요. 케말 파샤라고 하는 사람, 터키 건국의 아버지가 원래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국가였는데 자기가 그 혁명을 통해서 또 독립전쟁을 통해서 터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면서 자, 터키는 이제 더 이상 이슬람 국가 아니야. 이슬람을 믿든 안 믿든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고 터키의 정치 또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유럽 국가야.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는 거야. 이걸 분명히 했어요. 세속 국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유럽 국가가 된 것이고 그래서 나토에 가입이 된 것이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야, 이슬람이야. 이슬람이야. 그래서 이슬람 신도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야소피아라고 하는 그 큰 모스크 겸 그게 원래는 그 이스탄불에 가면 박물관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가서 구경하는 그런 박물관이었는데 그걸 다시 모스크로 바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터키의 터키 국민들, 이슬람 터키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는 거죠. 자, 거기다가 주변 국가들에다가 파견을 계속해서 군사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건 뭐냐면 국민들의 과거의 오스만 제국에 대한 그 기억을 자극한 겁니다, 계속. 위대한 터키인 거죠. 위대한 터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네. 거기다가 플러스 또 뭐를 하냐면 돈을 마구 풀어서 학교 없는 곳에 학교도 지어주고 막 이걸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돈을 찍어서 하는 겁니다. 그 돈을 마구 풀어내다 보니 그 답은 뭐냐? 그거는 엄청난 인플레, 막 그래서 100% 물가 상승률이 100%잖아요. 그리고 지난 한 10년 동안에 보면 터키의 그 환율이 터키 그 리라화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맞아요. 네,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바로 돈을 마구 찍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구 찍어내는, 근데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 명분은 뭐냐? 이슬람입니다, 여기도. 자, 이슬람 쿠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남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말라는 거잖아. 그런데 금리를 그렇게 높이면 되겠어? 금리를 낮춰야지. 그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실질 금리를 그래서 마이너스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20% 뭐 이렇게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100%씩 되니까,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도 한참 마이너스죠. 네.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또 이상한 경제 이론을 또 가지고 있어요. 물가가 그렇게 오르잖아. 그 물가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플레를 낮추려면. 그러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이. 정반대네요, 완전히. 예, 이게 그 사람의 이론이에요. 말이 안 되죠.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돈이 많이 풀려서 뭐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뛰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 금리라고 하는 것도 원가의 일부인데 금리를 낮추게 되면 원가가 낮아져서 물가가 떨어질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듣고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죠. 그거는 자연스럽게 금리가 낮아졌을 때를 하는 이야기고 이건 통화 관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금리를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그건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에르도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건 대통령이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놈들이 잘못해서 그러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특히 저는 아주 그 뜻밖이었던 것은 그 지진 난대요. 네네. 얼마 전에 대규모 지진이 났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당연히 에르도안 표가 조금 나와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에르도안이 뭐 다수표가 다 나왔더라고. 와, 충격적이네요. 네, 시골에서 다 나왔어요. 그게 이슬람이기도 하면서 위대한 터키에 대한 기억이기도 하면서 그런 거예요. 에르도안 반대표 반대하는 후보가 뭐 킬키크다론가 이름도 너무 어려워서 뭐 발음도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사람을 찍은 표가 한 45% 되죠. 네. 그런데 그거는 도시예요. 도시에 공부 좀 한 사람들. 이게 문맹화 연관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터키는 이렇게 가면 신정국가 비슷하게 가지 않겠나, 이란처럼.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게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네요. 국제 정세에. 국민들은 좋아하는 거죠. 국민은 좋아하는 거죠. 이게 참 러시아도요. 국민들이 얼마나 푸틴 좋아하는데요. 하긴 뭐 지지율이 뭐 80 몇 %가 네. 뭐 그렇게 나온다고. 네, 위대한 러시아를 재건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네. 그런 거 나오면 다들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아마 우리나라도 뭐 광개토대왕 해가지고서 뭐 일본 가서 전쟁 벌리고 그러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국뽕이 약간 진짜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위험하죠. 중국도 그런 거고 지금. 네, 정말 위험한 거예요. 과거의 제국에 대한 기억 같은 거 이것만큼 정말 위험한 게 없는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좋아하잖아요.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쟤네들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쟤네들 깔아뭉개고. 네, 그런 본능이 있는 거죠. 그걸 잘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가 잘 안 돼요. 정치가들은 그런 것도 약간 선동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걸 잘 이용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합리적인 그런 편협한 시각 갖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한국 경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14개월 연속 뭐 무역 적자, 뭐 출산율 최하위, 미중 갈등까지 여러 가지 뭐 악재가 첩첩산중이란 그런 말이 있는데 예. 한국 경제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한국 경제 현재의 기조를, 그러니까 한국 내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면 정말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세계가 중국, 러시아 이쪽 편하고 미국, 일본, 유럽 이쪽 편하고 계속해서 자꾸 나뉘잖아요.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줄어든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네. 시장이 줄어들면 그러면 생산 규모도 줄어들게 되고 원가는 높아지게 되고 뭐 고용도 줄어들게 되고 소득도 줄어들게 되고 하는, 이거 계속 축소 지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소 지향이라기보다 아무튼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거대한 흐름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대한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쪽 미국과 일본과 유럽 이들 시장에서 보면 중국의 빈자리들이 생겨나잖아요. 중국과 러시아의 빈자리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누군가 채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 시장 규모는 줄어들지만 어쨌든 간에 그 줄어든 시장에서 빈 곳들이 생겨나니까 그걸 누가 채우냐 그러면 뭐 지금으로 보면 아마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멕시코나 뭐 이런 나라들의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한국이 잘만 변신을 하면 미국 다음으로 하이테크를 활용을 해서 이 멕시코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과 손을 잡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렇게 하자면 이제 생각들을 좀 많이 바꿔야 되는 거죠. 특히 중소기업 같은 데도 이제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만들기만 하면 파는 거는 다른 누군가가 해주는 그런 방식의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 파는 거는 누구 하냐? 대기업에 납품을 하면 대기업이 알아서 뭐 거기서 마케팅도 하고 뭐 하는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방식은 잘 안 통한다. 이제는 중소기업들도 직접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직접 하면은 분명히 기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됐고, 한국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제품도 상당히 기회가 있는 거죠. 직접 나가서 마케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도. 이런 기회가 1980년대에 일본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 오일 쇼크가 난 다음에 기름값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일본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됐고, 일본 제품이 가성비가 좋구나. 그렇게 됐고, 일본 제품이 미국은 완전히 망하는데 일본 제품이 매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거든요. 저는 한국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기회다. 다만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것에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가 스위스나 독일 같은 케이스들인 거죠. 거기는 중소기업들이 많지만 그들이 직접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스위스의 전 중소기업들 가서 만나도 봤지만 이 사람들은 국내 국외라고 하는 구분이 없어요. 그냥 파는 거예요. 그건 뭐 한국 가서도 팔고 스위스 국내에서도 팔고 그러면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들일 뿐이지 국내라고 해서 특별히 뭐가 다르다든가 국외가라고 해서 다르다든가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가 그냥 시장인 거죠.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그렇게 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기회가 있다. 이게 굉장한 변화의 지금 그런 모멘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뭐 최근에 이 AI 열풍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네. 지금 뭔가 새로운 또 4차 산업의 뭐 이정표가 생겼다?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를 놓고 보면, 뭐 D램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에게도 상당한 기회가 왔어요. 이거 굉장히 뜻밖인데, 이것은. 근데 하루아침에, 하긴 그러니까 그 월스트리트의 그 캐시 우드 같은 사람도 엔비디아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다 팔아치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챗 GPT 같은 그 생성 AI라고 하는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언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래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됐고 또 많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거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비즈니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엔비디아가 뜨면서 인텔은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거죠. 왜냐하면 두 개가 대체 관계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잖아요. 인텔은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걸 만들죠. 그러니까 GPU고 하나는 CPU인데 두 개가 기능이 달라요. CPU는 말하자면 우리가 노트북을 놓고 앉아서 워드 프로세싱을 할 때 우리가 계속 치면 그게 들어가서 문자 부호로 바뀌고 그게 컴퓨터 부호로 바뀌고 하면서 또 지우면 얘가 또 반응을 하고 뭐 이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CPU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사용자하고.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반응은 매우 빠른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뭘 할 때 빨리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GPU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돌아가는 소위 코어라고 하는 것이 수백 개가 들어있는 반도체인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를 딱 하나만 딱 넣어주면 미리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데이터를 쫙 해서 데이터를 넣어주면 지가 혼자서 막 돌아가는 그런 반도체입니다. 그게 이제 게임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게임할 때 보면
뭐 수많은 것들이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그 게임 그 화면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돌리는 용도가 GPU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6년에 스탠포드 연구진들이 그거를 써보다가 이것이 그냥 게임용이 아니고 이게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작동을 하려면 인공지능한테 뭘 많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사람이. 그걸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데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이 그래픽 GPU라고 하는 게 정말 이게 유용한 거구나. CPU보다 훨씬 낫구나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의 GPU라고 하는 게 동원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실제로 좋은 거예요. 그럼 뭘 하는 거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사진을 읽히는 거죠. 사진을 읽히고 이게 뭐냐?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개 사진을 읽었죠. 그럼 그 이미지를 가지고 컴퓨터로 하여금 얘가 개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냐? 수많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진들을 계속해서 읽히는 겁니다. 읽으면서 말하자면 얘가 뭐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기계가. 그 얘가 사슴이야? 그러면 아니야, 이거 틀렸어. 이건 개야. 그 개의 특징이 뭔데? 이러이러한 게 개야 하면서 이 인공지능한테 계속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언어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챗 GPT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언어를 배웠고 또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을 지가 습득을 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질문을 하면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지가 알아서 답을 하는 그런 수준까지 온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을 훈련을 시키려면 GPU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CPU는 그런 용도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또 너무 여러 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CPU는 소위 코어라고 하는 게 뭐 많아야 한 5개, 6개 정도 된대요. 이거는 수백 개, GPU에는 코어가 수백 개가 있어서 수백 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이제 서버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다 클라우드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클라우드 서버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다 CPU로 작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챗 GPT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가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빅테크들도 확실하게 확인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GPU를 사용한 이제 딥러닝 방식, 인공지능 방식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미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 빙 그 검색 그 프로그램에 보면 거기에 챗 GPT가 같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다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서버 기업들이 다 CPU를 썼는데 GPU로 옮겨가게 생겼는 거죠. 그 인텔 CPU가 안 팔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값이 떨어지는 거죠, 주가가. 네. 자, 그러면 D램은 어떻게 되느냐? D램한테도 굉장한 어부지리가 생긴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CPU가 앞으로 전진을 못해서요. 그러니까 인텔이 10나노 밑으로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못 가니까 CPU가 더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버가 더 좋아지질 않는 거고, 서버가 더 좋아져야 서버에 대한 투자가 늘어야 D램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데, 그것도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D램에 대한 수요가 다 정체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챗 GPT가 나오고, 이거 분명히 이제 그 GPU를 가지고 서버들이 새로운 서버를 만들게 생겼네? 라고 하는 예상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럼 새로운 서버를 만들 때, 그 GPU가 있으면 거기에 메모리들이 다 따라 붙어야 되잖아. 근데 그 메모리들이 CPU를 사용한 메모리보다 한 30배가 더 필요하대요. GPU를 쓸 때는. 네. 그러니까 이 D램에 대한 수요도 갑작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D램도 전망이 상당히 좋다. 뭐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월스트리트에서는. 네. 아무튼 반도체 산업 또 이렇게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런 것들 잘 여러분들이 고려하신 다음에 투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네. 투자는 언제든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코로나가 막 퍼지면서 2020년 3월에 세상이 아주 암울해졌을 때, 야, 이제 세상 경제가 다 망하는구나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때부터 주가가 뛰기 시작하고 암호화폐도 뛰기 시작하고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실물 경제하고 이 금융하고 또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는 어디는 나빠지더라도 어디는 좋아지고, 그거를 잘 구별해서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게 됐거든요. 또 금리를 높이면서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그것 때문에 암호화폐 주저앉고 뭐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 은행 망하고 그러는데 또 보면 그 과정에서는 미국 국채 가격은 또 뛰고 그래서 이걸 잘 들여다 봐야 된다. 그러자면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약간 지정학적인 그런 네. 부분이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 뭐 상황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국제 정세 그 과정 속에서 또 투자 기회는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정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